빨리요. 뒷문으로요. 예배당에 들어선 제파를 낚아챈 목사님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배당 로비에는 조폭 같은 남자들이 쫙 깔려 있었고 목사님이 제 주머니에 찔러 넣어준 쪽지엔 충격적인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발도 못 신은 채 맨발로 교회를 탈출하며 저는 피눈물을 삼키며 맹세했습니다. 내 돈, 내 집, 내 목숨 노린 대가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주마. 한 노모의 섬뜩하고 통쾌한 참교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 아침 며느리가 친정 식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집을 비운 첫날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약을 먹고 누워 있었겠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려 견딜 수가 없더군요. 목 뒤쪽에 식은땀이 끈적하게 맺혀 셔츠가 등에 달라붙었습니다. 괜찮은 척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불안하지? 저는 열이 펄펄 끓는 몸을 이끌고 습관처럼 교회로 향했습니다. 교회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건 익숙한 방향제 냄새가 아니라 마치 병원 같은 소독약 냄새였습니다. 천장 조명은 절반이나 꺼져 있어 어둑어둑했어요. 무의식 중에 가방 끈을 더 꽉 움켜쥐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해. 안내 데스크 앞에는 낯선 남자 셋이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었지만 교인 특유의 온화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한 명이 제 쪽을 보는 순간 날카로운 시선이 온몸을 훑어내려갔습니다.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기침 소리를 낸 채 예배당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지? 그때 누군가 제 팔꿈치를 억세게 움켜잡았어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리니 담임 목사님이 잔뜩 굳은 표정으로 서 계셨습니다. 평소 따뜻하던 목사님 얼굴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일부러 밝게 인사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목사님이 주변을 빠르게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권사님 소리 내지 마세요. 목사님 입김에서 커피와 담배 냄새가 섞인 게 코끝에 스쳤어요. 목사님은 저를 부축하는 척하며 CCTV가 닿지 않는 복도 구석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짧은 찰나 목사님의 거친 손이 제 가방 안쪽 지퍼를 벌려젖히며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밀어 넣었어요. 얼굴에 웃음을 지으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무릎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후문으로 가세요. 지금 당장.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비상구로 밀려났습니다. 철문이 쿵 하고 닫히자 등줄기에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평상심을 유지하려 애쓰며 천천히 걸었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손을 대고 의지해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어 목사님이 넣어준 종이를 펼쳤습니다. 어두운 복도 비상등 불빛 아래 드러난 글씨를 본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상담 동행 확인서, 입원 대상 한정순, 보호자 서유라, 일자 202X년 10월 15일. 날짜는 오늘이었고 보호자 칸에는 여행 갔다던 며느리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침착한 척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지만 가슴 안에서 뭔가가 철컹하고 무너졌습니다. 여행은 거짓말이었구나. 그때 복도 끝에서 무전기 잡음이 들려왔습니다. 타깃 확인 안 됩니다. 로비 쪽에 없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구두를 벗어 양손에 쥐었습니다. 양말 신은 발바닥에 닿는 복도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소음이 날까봐
이를 꽉 물고 참았습니다. 침착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온몸에서 진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조용히 움직여야 해. 들키면 끝이야.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빨리 2층 화장실로 몸을 숨겼습니다. 코를 찌르는 락스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이용하는 척하며 변기 칸막이 안으로 들어갔지만 무릎이 후들거려 쪼그려 앉았습니다. 제발 들키지 마. 화장실 문이 삐그덕 열리더군요. 2층도 없습니다. 할머니가 몸이 안 좋다니까 멀리 못 갔을 거야. 구석구석 다 뒤져. 사내들이 한 명씩 변기 칸을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뛰었지만 화장실 이용하는 척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 칸까지 왔을 때 갑자기 교회 종이 울리기 시작했고 복도에서 목사님의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교육부 선생님들, 긴급회의 있습니다. 사내들이 서둘러 화장실을 나가자 저는 그 틈을 타서 화장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2층 높이였지만 아래쪽에 1층 지붕이 있었죠. 침착한 척하며 창문 턱에 발을 걸쳤지만 관절염으로 뻣뻣한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뛰어내려야 해. 지금이 기회야. 지붕에 떨어질 때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지만 아픈 소리를 낼 수도 없었어요. 지붕에서 뛰어내려야 하는데 바로 아래 주차장에 용역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기왓장 사이로 기어가며 교회 뒤편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무릎이 기왓장에 긁혀 쓰리고 아팠지만 표정 관리에만 신경 썼어요. 그때 교회 뒤편에 쓰레기 수거차가 들어왔습니다. 아저씨가 안 볼 때를 노려 재빨리 지붕에서 뛰어내려 쓰레기통 뒤로 숨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쓰레기를 정리하는 척했지만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아저씨가 눈치채면 안 돼. 쓰레기차가 움직일 때 저도 차 뒤를 따라가며 몸을 숨겼습니다. 차가 교회 정문 쪽으로 나갈 때 저는 반대편 골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골목 초입에서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시동을 걸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 사람이 2명 더 앉아 있는 게 보였죠. 하나도 안 놀란 척 지나가려 했지만 다리가 휘청거려 넘어질 뻔했어요. 재빨리 건너편 슈퍼마켓 진열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평상시처럼 장 보러 온 척하며 천천히 걸었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포위됐어. 아줌마, 잠깐만 도와주세요. 저는 슈퍼 아줌마한테 다가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쪽 차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저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아줌마가 고개를 돌려 차를 보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잠깐 머뭇거리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간절히 빌고 있었어요. 들어와. 안쪽에서 기다려. 슈퍼마켓 창고에서 상자들 사이에 몸을 구겨넣고 기다렸습니다. 좁은 공간에 웅크리고 앉으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안전하다는 안도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얼마 후 아줌마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차갔어. 슈퍼 뒷문을 나서자마자 휴대폰이 윙윙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번호였죠. 일부러 침착한 표정을 지었지만 손이 덜덜 떨려 휴대폰을 놓칠 뻔했어요. 받아야 해. 아직 모르는 척해야 해. 어머니, 어디세요? 갑자기 일찍 들어왔는데 집에 안 계시네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이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다정함이 소름 끼치게 느껴졌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질까봐 침을 한번 삼켰습니다. 교회에 있어. 금방 들어갈게. 아, 교회세요? 그럼 제가 모시러 갈게요. 아니야, 벌써 나왔어. 시장에서 생선 좀 보고 들어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곧바로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그리고 유심칩을 빼내 하수구에 던져버렸습니다. 작은 칩이 철컹하고 하수구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정말 혼자야. 저는 시장 인파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끄러운 호객 소리와 비린내가 싫었는데 오늘은 그 모든 것이 저를 숨겨주는 위장막 같았습니다. 시장 구석에 낡은 여관을 발견했을 때 저는 정말 다리가 후들거려 당장이라도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여관 입구에서 나는 오래된 담배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카운터의 할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열쇠를 던져줬어요. 평상시처럼 여행 온 척 웃어 보였지만 입꼬리가 실룩거렸어요. 203호. 방에 들어가서 문을 꽁꽁 잠그고 의자까지 받쳐놓고 나서야 겨우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어둠이 깔린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방 안이 안전하다는 게 확실해지자 그제야 온몸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드디어 안전한 곳에 왔어. 바닥에 주저앉아 목사님이 준 종이를 다시 펼쳤습니다. 보호자 서유라. 그 이름을 보니 오늘 하루 겪었던 일들이 모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표정만큼은 단단히 굳혔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바보였을까. 이제부터 제대로 싸워야겠어.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울 힘이 있으면 생각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을지, 그리고 어떻게 이 끔찍한 배신을 되갚아줄지. 오늘 저는 간신히 도망쳤지만 이건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입니다. 여관방의 낡은 형광등이 웅웅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불규칙한 소음이 마치 제 머릿속을 긁어대듯 시끄러웠죠. 딱딱한 매트리스에 등을 대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지만 온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의식 중에 베개를 껴안으며 몸을 웅크렸어요.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눈을 감으면 지난 몇 달간의 기억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그저 살갑다고만 생각했던 며느리의 행동들이 이제 와서 보니 목을 조르기 위해 밧줄을 매는 손짓이었어요. 기억은 2달 전 거실 소파 위로 돌아갑니다. 서유라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제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그 손바닥은 축축하고 차가웠습니다. 자연스럽게 웃어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았어요. 어머니, 또 깜빡하셨어요? 가스 불 켜두셨잖아요. 저는 분명 찌개를 데우려고 불을 켰고 주방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제가 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잤다고 우겼어요. 그때 서유라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차분한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정말 깜빡한 걸까? 아니야, 분명 지키고 서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 집안에는 정체불명의 택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뇌 건강 영양제, 심신 안정차 같은 것들이었어요. 며느리는 밥상머리에서 약봉지를 뜯어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드셔야 해요. 요즘 어머니 자꾸 말도 어눌해지시고 그 약을 먹으면 이상하게 하루 종일 몸이 물 먹은 솜처럼 처졌어요. 약에 취해 몽롱하게 소파에 앉아 있으면 며느리는 달력을 가져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감사하다는 듯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어요. 머리가 계속 무겁고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이상해. 영양제 먹는데 왜 계속 졸리지? 더 소름 끼치는 건 장롱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제가 낮잠을 자는 척하고 있는데 안방 문이 끼익 열렸어요. 실눈을 뜨고 보니 서유라가 발뒤꿈치를 들고 들어와 장롱 문을 조심스럽게 열더군요.
나무 마찰음이 아주 작게 끼르륵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옷 정리를 하는 척하며 깊숙한 곳에 숨겨둔 제 인감 도장함을 확인하고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찰칵. 잠든 척 코를 곧게 세우며 가만히 있었지만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장을 왜 사진 찍지? 뭔가 이상해. 아들 박진우는 어땠냐고요? 그 녀석은 공범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가 요즘 몸이 좀 이상하다고 넌지시 말을 꺼내면 아들은 국그릇에 코를 박은 채 숟가락질만 해댔어요. 젓가락질 소리만 달그락거렸습니다. 괜찮다는 듯 밝게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엄마, 유라가 알아서 챙기잖아요. 예민하게 굴지 말고. 아들은 귀찮았던 겁니다. 그 무관심이 며느리에게 날개를 달아준 셈이었어요. 주먹을 꽉 쥐어 무릎 위에 올렸지만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도 모르는 척하는구나. 다시 현실의 여관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어 매트리스를 내리쳤어요.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었던 지난날이 후회스러워 가슴을 쥐어뜯고 싶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늦지 않았어. 저는 여관 복도에 있는 공용 전화기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수화기가 귀에 닿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동전을 넣고 상가 관리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침착한 척 목소리를 가다듬었지만 목젖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예, 행복상가 관리실입니다. 소장님, 저예요. 한정순. 수화기 너머에서 소장님이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어디세요? 연락도 안 되시고 어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수화기를 꽉 움켜쥐며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했지만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무슨 일 있었나요? 어제 저녁에 웬 젊은 남자 하나가 와서는 사장님 대리인이라면서 서류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장님이 요양원 가시면서 정리를 부탁했다나.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직 잡히지도 않았는데 벌써 요양원 핑계를 대며 재산 정리에 들어간 겁니다. 괜찮다는 듯 목소리를 낮췄지만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제가 본인 확인 안 되면 절대 안 된다고 딱 잘랐죠. 그랬더니 그놈이 욕을 짓씹으면서 나가더라고요. 근데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상가 주차장을 뱅뱅 돌다가 새벽에야 나갔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교회 주차장에 서 있던 그 차였습니다. 수화기에서 나는 삐소리가 귀를 아프게 찔렀어요. 놈들은 교회가 실패하자마자 바로 상가로 들이닥친 겁니다. 소장님, 잘 들으세요. 앞으로 누가 와서 제 이름 대도 절대 서류 주지 마세요. 아들이 와도 안 됩니다. 예, 아드님도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CCTV 기록 지워지지 않게 보관만 잘 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겨우 버텼지만 무릎에 힘이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놈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어. 시간이 없어. 교회에서의 납치 시도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의 시작이었습니다. 놈들은 제 명의로 된 상가, 집, 예금 통장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삼키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여관방 책상 위에 놓인 메모지에 볼펜을 꾹꾹 눌러 적기 시작했습니다. 볼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거칠게 났어요.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글씨를 썼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 상담 동행 확인서, 차 한 대 검은색 승합차, 사람 한 명 며느리 서유라. 이 세 가지는 보이지 않는 줄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그 줄을 찾아야 했어요.
누가 며느리를 도와주고 있는 거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저는 메모지를 찢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종이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작게 났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도망자가 아닙니다. 거울을 보며 단단히 마음먹었지만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얼굴 표정만은 담담하게 유지했지만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숨어서 떨기만 하던 노인네는 오늘 밤으로 죽었어. 내일 날이 밝으면 저는 그들이 흘린 냄새를 맡으러 갈 것입니다. 놈들이 제 목을 조르려던 그 밧줄로 역으로 놈들의 목을 감아버리기 위해서요. 창밖으로 어둠이 더욱 짙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댔지만 제 눈은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침대에 앉으며 두 주먹을 꽉 쥐었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이제 반격을 준비할 시간이야. 새벽 4시 여관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노크라기보다 짐승이 긁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문구멍으로 내다보니 후드를 깊게 눌러 쓴 작은 체구의 여자가 떨고 있더군요. 차가운 복도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목덜미를 얼렸어요. 자연스럽게 문을 열어주었지만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 놈들이 보낸 건 아니겠지? 교회 방송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임세라였습니다. 문을 열어주자마자 세라는 방 안으로 쏟아지듯 들어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권사님, 저 무서워서 못 있겠어요. 세라가 내민 검은 봉투에서 쿰쿰한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차분한 척 받아들었지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안에는 손가락만 한 USB 하나와 구겨진 A4 용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 왜 이렇게 떨리지? 저는 종이를 한 장씩 펼쳤어요. 종이에서 나는 잉크 냄새가 비릿하게 코를 찔렀습니다. 출력물은 목회 상담 일정표였지만 내용은 상담이 아니었어요. 10월 15일 1400 한정순 권사 이동 차량 대기. 담당 외부 협력팀. 보호자 및 동의 서유라. 붉은 글씨로 적힌 이동 두 글자가 혈서처럼 보였어요. 괜찮다는 듯 종이를 다시 보았지만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여행을 간다던 그 날짜와 저를 이동시키기로 한 날짜가 정확히 겹쳤어요. 집이 비는 날이 곧 나를 치워버리는 날이었구나. 권사님, 이 파일요 며느님이 교회 사무실에 와서 직접 USB를 꽂고 복사해 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USB를 꽉 쥐었어요. 침착한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제 증거가 생겼어. 반격할 수 있어. 저는 가방에서 예비 메모리 칩을 꺼내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을 때 딸각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날이 밝자 상가로 향하던 중 골목 입구에서 검은 승합차가 엔진을 켜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차 안에 사람 둘이 앉아 지나가는 노인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세라와 함께 반대편 골목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모자를 더 깊이 눌러쓰고 자연스럽게 걸었지만 등 뒤로 시선이 따라오는 느낌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저들이 벌써 움직이고 있어. 다른 길로 가야 해. 우회해서 가던 중 상가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한 분 못 보셨나요? 치매가 있으셔서 찾고 있어요. 며느리 서유라의 목소리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제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라의 손목을 잡고 급히 상가 지하 주차장으로 몸을 숨겼어요. 차량 사이에 웅크리며 숨을 죽였지만 심장이 쿵쾅거려 터질 것 같았습니다. 유라가 직접 나왔어. 이건 정말 위험해. 지하에서 기다리던 중 관리소장이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왔어요.
저는 그 틈을 노려 소장님께 다가갔습니다. 소장님, 저예요. 한정순. 소장님은 놀라며 주변을 둘러보더니 급히 관리실로 안내했어요. CCTV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모니터에서 나는 윙윙 소리가 귀를 간지렸어요. 소장님이 어제 영상을 틀었습니다.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화면을 바라보았지만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저놈이 뭘 했는지 확인해야 해. 화면 속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 헤친 모습이 건들거려 보였어요. 남자는 관리소장에게 서류철을 흔들며 무언가 요구했습니다. 소장님이 거절하자 남자는 책상을 쾅 내리치고 밖으로 나갔어요. 남자는 복도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정확히 10월 15일 오후 6시 32분. 세라가 가져온 파일 수정 시간과 1분 차이도 나지 않았어요. 모니터 화면이 차갑게 손끝을 얼렸습니다. 차분한 척 시간을 확인했지만 손목에 혈관이 뛰고 있었어요. 현장의 놈과 유라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었구나. 그때 세라의 휴대폰이 징 울렸습니다. 액정의 푸른 불빛이 창백한 얼굴을 비췄어요. 임세라 씨, 교회 비품 함부로 손 떼면 도둑질인 거 알지? 부모님 가게까지 찾아간다. 세라의 얼굴이 백지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덜덜 떨려 메시지를 읽기도 힘들어 보였어요. 저는 세라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며 부드럽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놈들이 벌써 추적했어. 빨리 세라를 안전한 곳으로 보내야 해. 관리실을 나가려는데 건물 1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서유라가 관리소장을 찾으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라와 함께 비상계단으로 몸을 숨겼어요. 계단에서 나는 차가운 시멘트 냄새가 코를 찔렸습니다. 서유라의 하이힐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저는 세라의 손을 잡고 지하로 내려갔어요. 자연스러운 척 발소리를 죽였지만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들키면 끝이야. 조용히 움직여야 해. 지하에서 다른 출구를 찾던 중 세라가 속삭였습니다. 권사님, 저기 화물용 리프트가 있어요. 작은 화물 엘리베이터가 구석에 있었어요. 저는 세라와 함께 리프트를 타고 3층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덜컹거리는 진동이 온몸에 전해졌어요. 옥상에서 인근 건물로 이어지는 작은 다리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세라에게 메모지를 건네며 말했어요. 여기 박권산의 주소야. 며칠만 죽은 듯이 있어. 볼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척 말했지만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타올랐어요. 이제 반격할 차례야. 세라는 인근 건물로 사라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주머니 속 USB가 딸깍 소리를 내며 부딪혔습니다. 마침내 놈들과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됐어요. 숨어만 있을 수는 없어. 이제 진짜 사냥이 시작이야. 비에 젖은 낙엽처럼 축축하게 가라앉은 마음을 안고 저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시장통에서 장사하던 시절 외상값이나 거래처 번호를 적어두던 손바닥만 한 수첩이었어요. 종이에서 나는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차분한 척 수첩을 펼쳤지만 손가락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적힌 이름 하나가 제게는 마지막 남은 구명조끼였습니다. 태원이가 날 기억이나 할까? 강태원. 20년 전 시장 구석 단칸방에서 고시 공부를 하던 가난한 청년이었죠. 제가 밥 때마다 국밥 국물을 넉넉히 퍼주고 김치 한 포기라도 더 쥐어보냈던 그 학생이 이제는
번듯한 변호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공중전화를 찾아가는 길 골목 모퉁이에서 검은 승합차가 서행하며 지나갔습니다. 차창이 스모킹이라 안이 보이지 않았지만 느린 속도가 수상했어요. 저는 재빨리 옆 슈퍼마켓으로 들어가 음료수 코너에 몸을 숨겼습니다. 에어컨 찬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어요. 자연스럽게 음료수를 고르는 척했지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 차가 날 찾는 건 아니겠지? 혹시 추적당한 건 아닐까? 승합차가 지나간 후 5분을 더 기다렸습니다. 슈퍼 아주머니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음료수 하나를 사며 웃어 보였지만 입꼬리가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공중전화 부스에서 수화기를 든 손이 덜덜 떨렸어요. 플라스틱 수화기가 차갑게 손바닥을 얼렸습니다. 혹시나 나를 모른 척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이죠. 침을 꿀꺽 삼키고 침착한 척 번호를 눌렀지만 목젖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제발 받아줘. 제발 도와줘. 신호음이 5번 울리고 딱딱한 사무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법무법인 정론 강태원입니다. 저는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뗐어요. 태원아 나다. 시장통 국밥집 아줌마.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3초가 제게는 3년처럼 길게 느껴졌죠. 이내 의자가 거칠게 뒤로 밀리는 소리와 함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이모님? 정말 이모님이세요?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나오자 참고 있던 울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괜찮다는 듯 목소리를 가다듬었지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상황을 띄엄띄엄 설명했어요. 이제 정말 살 수 있겠구나. 이모님, 제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지금 계신 곳에서 딱 10분만 기다리세요. 전화를 끊고 기다리는 동안 2번째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 한 분 못 보셨나요? 치매가 있으셔서. 며느리 서유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제 사진을 보여주며 수소문하고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전화부스에서 나와 근처 미용실로 몸을 숨겼습니다. 파마약 냄새가 코를 톡 쏘았어요. 미용사에게 자연스럽게 인사하며 들어갔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유라가 벌써 여기까지 왔어. 정말 위험해. 미용실 거울로 밖을 살펴보니 서유라가 상점을 하나하나 돌며 수색하고 있었어요. 10분 후 강태원이 보낸 사람이 와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미용사에게 작은 목소리로 부탁했어요. 잠깐만 뒷문으로 나가고 싶은데요. 미용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뒷문을 열어줬어요. 뒷골목으로 나온 저는 휴대폰으로 강태원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원아, 미안한데 장소를 바꿔야겠어. 며느리가 여기 와서. 알겠습니다. 이 블록 뒤쪽 약국 앞으로 오세요. 골목길을 돌아가며 약국으로 향하는 중 3번째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좁은 골목 입구에서 검은 정장 입은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어요. 교회에서 봤던 그 용역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방향을 틀어 다른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발밑에 깔린 낙엽이 바스락거렸습니다. 평상시처럼 천천히 걸었지만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렀어요. 저놈이 날 못 받길 바라야 할 텐데. 우회에서 약국에 도착했을 때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태원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뒤 저는 태원이가 마련해준 시내 외곽의 조용한 오피스텔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난방이 잘 되어 따뜻한 공기가 돌았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안전한 공간에 있다는 안도감에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며 몸에 묻은 공포를 씻어냈어요. 이제 좀 숨을 쉴 수 있겠어. 씻고 나오자 양복 차림의 태원이가 거실 탁자에 서류를 펴놓고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키보드 타자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그의 눈매는 예전 고시생 시절보다 훨씬 날카로워져 있었지만 저를 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안정된 척 소파에 앉았지만 아직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어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났구나. 네, 은행 지점장님. 한정순 고객님 대리인입니다. 지금 즉시 본인 확인 없는 모든 계좌 이체, 출금, 카드 사용 정지해 주세요. 태원이는 전화를 끊자마자 곧바로 관리사무소, 보험사, 등기소까지 차례로 연락해 빗장을 걸었어요. 제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의 접근 금지라는 보이지 않는 철조망을 두르는 작업이었죠. 이모님, 방어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공격 준비하시죠. 태원이의 계획은 대담했습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거실에서 태원이는 미끼 작전을 설명했어요. 놈들이 저를 찾으러 다니게 하는 게 아니라 제 발로 우리 앞에 기어들어 오게 만드는 것이었죠. 집중해서 듣는 척했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설렘이 차올랐습니다. 드디어 반격할 수 있어. 태원이는 교회 쪽에 심어둔 정보원을 통해 은밀한 소문을 흘렸습니다. 한정순 권사가 겁을 먹고 재산 정리를 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세라가 보내온 문자에 따르면 며느리는 안달이 나서 변호사를 구하고 서류를 다시 꾸미느라 정신이 없다고 했어요. 휴대폰 진동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분한 척 메시지를 읽었지만 입꼬리에 미소가 스며들었어요. 유라가 완전히 낚였구나. 상대가 급할수록 실수를 하는 법입니다. 태원이는 탁자 위에 달력을 펴놓고 빨간 펜으로 날짜 하나를 동그라미 쳤어요. 볼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이틀 뒤 오후 3시. 장소는 제가 운영하던 상가 1층의 빈 점포. 그곳이 바로 며느리를 잡을 덫이 놓일 자리였어요.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얼굴을 비췄어요. 거울 속에 저는 며칠 사이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죠. 저는 의식적으로 눈에 힘을 풀고 어깨를 구부정하게 말았어요. 평상시보다 더 늙은 척 연기했지만 속으로는 복수의 쾌감이 차올랐습니다. 이제 진짜 연기가 시작이야.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거울 속에 제가 비굴하게 중얼거렸어요. 연기였습니다. 놈들을 안심시키고 방심하게 만들 최후의 연기였죠. 창밖에는 비가 그치고 차가운 달이 떠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은은하게 들어왔어요. 저는 태원이가 건네준 따뜻한 차를 마시며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즐겼어요. 차분한 척 차를 마셨지만 가슴 속에서 복수에 대한 열망이 타올랐습니다. 가슴 속에서 쿵, 쿵 뛰던 심장 소리가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전장의 북소리처럼 들렸어요. 내일 모레 그 상가 안에서 모든 것이 뒤집힐 거야.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 창구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밟는 제 구두굽 소리는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제가 내민 신분증과 통장을 번갈아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옆에선 태원이가 명함 한 장을 건네며 딱 잘라 말했죠. 법무법인 정론 강태원 변호사입니다. 본인 동의 없는 인출 시도, 비정상적인 계좌 접근, 전부 지급 정지 걸어주십시오. 오늘부로 이 계좌들은 한정순 씨 본인이 창구에 와서 비밀번호를 누르기 전까진
대통령이 와도 10원 한 장 못 빼갑니다. 직원이 네 알겠습니다 하며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타닥타닥 울렸습니다. 곧이어 붉은색 스탬프가 서류 위에 쿵 하고 찍혔습니다. 그 묵직한 진동이 책상을 타고 제 손끝까지 전해지더군요.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탐내던 제 피땀 같은 돈이 이제야 비로소 안전한 금고 속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요. 상가 임대차 계약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리실 전산망에 명예 변경 불가라는 팝업창이 뜨는 걸 확인하고서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걸로 며느리가 제 도장을 훔쳐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류 쪼가리는 이제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게 된 셈이죠. 오피스텔로 돌아오니 세라가 거실 바닥에 A4 용지를 가득 깔아놓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지도를 그리는 것 같았습니다. 세라가 눈을 반짝이며 저를 불렀습니다. 권사님, 이것 좀 보세요. 돈이 흘러간 길이 보여요. 세라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표에는 복잡한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교회 리모델링 공사비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이 세탁소나 철물점 같은 엉뚱한 이름의 계좌를 거쳐 결국 종착지인 SY 컨설팅이라는 유령 회사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대표 이름은 다름 아닌 제 며느리 서유라의 친정 오빠였습니다. 교회 헌금도 노인 대학 지원금도 다 이쪽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권사님 쌈짓돈 노린 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 애초에 교회를 돈세탁 창구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자기들 배를 채우고 늙은 시어머니 재산까지 털어먹으려 했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라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그 떨림을 주먹을 꽉 쥐어 참아냈습니다. 지금 화를 내면 집니다. 이 분노는 놈들을 무너뜨릴 연료로 써야 합니다. 세라야, 이거 사진 다 찍어서 파일로 만들어라. 그리고 원본은 은행 대여금고에 넣어둬. 이게 우리 핵폭탄이다. 이제 방어막은 쳤고 무기도 손에 넣었습니다. 남은 건 놈들을 사형대 위로 끌어올리는 일뿐이었죠. 태원이가 휴대폰을 들고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전 개시 신호였습니다. 태원이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오는 서유라의 목소리는 가증스럽게도 차분하고 상냥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머니는 좀 어떠세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태원이가 건조한 목소리로 대사를 쳤습니다. 어르신 심신이 많이 불안정하십니다. 자꾸 헛소리를 하시는데 재산을 다 정리하고 싶어 하세요. 며느님께 일임하겠다고 하시는데 상태가 오락가락하시니 더 나빠지기 전에 빨리 서류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에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숨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 넘어가는 꿀꺽 소리까지 들리는 듯했죠. 서유라는 짐짓 망설이는 척했지만 목소리에 섞인 탐욕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유, 어쩌다가 그렇게 되셨을까요? 그럼요, 제가 가서 도와드려야죠.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는 게 도리 아니겠어요? 내일 오후 3시 상가 1층 빈 점포로 오십시오. 필요한 서류와 도장 다 준비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목사님도 증인으로 모시고 오시죠. 나중에 딴소리 안 나오게 확실히 하는 게 좋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갈게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전화가 끊기자마자 태원이와 저는 서로를 보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서유라는 지금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겁니다. 자기가 이겼다고, 늙은 노인네가 결국 손을 들었다고 착각하고 있겠죠. 목사까지 데려오라고 한 건 태원이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한 번에 일망타진하기 위한
큰 그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 마지막 리허설을 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멀쩡했습니다. 눈빛은 형형하고 허리는 꼿꼿했죠. 하지만 1초 뒤 저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초점을 흐렸습니다. 입을 살짝 벌리고 손을 덜덜 떨며 허공을 응시하는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가 봐도 판단력을 잃은 치매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라야, 내 돈 다 줄게.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지만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 비굴하고 나약한 모습이 내일 며느리를 방심하게 만들 최고의 위장이 될 겁니다. 저는 다시 허리를 곧게 펴고 거울을 노려보았습니다. 내일까지만이다. 내일까지만 바보로 사는 거야. 그 다음엔 내 이름 석자, 한정순으로 돌아온다. 결전의 날 아침, 우리는 상가 1층 빈 점포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 있어 먼지가 쌓인 바닥을 태원이가 빗자루로 쓸어냈습니다. 세라는 구석에 놓인 화분 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테이블 밑에는 고성능 녹음기를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카메라 앵글은 정확히 며느리가 앉을 자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태원이가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모님, 저들은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끝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때가 가장 취약한 순간이에요. 우리가 준비한 진짜 서류는 제가 신호를 주면 꺼내시면 됩니다. 그래. 실수 안 한다. 내 평생 장사하면서 진상 손님 많이 겪어봤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상가 셔터를 반쯤 내려놓고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먼지 섞인 공기 냄새, 밖에서 들리는 차 소리, 그리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 모든 감각이 날카롭게 살아났습니다. 가슴속에서 쿵, 쿵하고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냥꾼이 짐승의 발소리를 들었을 때 느끼는 전율이었습니다. 드르륵.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와 함께 역광을 받은 그림자 2개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와 저벅저벅 구두 소리. 며느리 서유라와 목사였습니다. 어머니. 서유라가 과장된 몸짓으로 달려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손은 축축했고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구역질을 삼키며 초점 없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판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덫을 작동시킬 시간입니다. 빈 점포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먼지 냄새와 서유라가 뿌린 진한 화장품 냄새가 뒤섞여 비릿한 악취처럼 코를 찔렀어요. 저는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초점 잃은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치매 노인인 척 연기했지만 속으로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차올랐어요. 제 손은 의도적으로 덜덜 떨고 있었고 입은 반쯤 벌린 채 멍하니 있었죠. 이제 시작이야. 절대 들키면 안 돼. 서유라는 제 손을 2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는데 그 손바닥에 배어나온 끈적한 땀이 제 피부로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식탁 아래로 다리를 초조하게 떨고 있는 게 제 시야의 끝에 걸렸습니다. 어머니, 여기에요.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그때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점포 밖에서 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 누가 있어요? 문 열어주세요. 관리사무소 직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유라와 목사가 놀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여전히 멍한 표정을 유지하며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녹화가 중단되면 안 되는데. 태원이가 재빨리 일어나 문 쪽으로 갔어요. 죄송합니다. 계약 관련 상담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연스럽게 대응했지만 이마에 살짝 땀이 배어났습니다.
다행히 관리사무소 직원은 네. 알겠습니다 하며 발걸음을 돌렸어요. 다행이야. 계속 진행할 수 있어. 서유라가 내민 서류는 전재산 위임장과 성년 의견인 신청서였어요. 그녀는 볼펜을 제 손가락 사이에 억지로 끼워 넣으며 재촉했습니다. 볼펜 끝에서 나는 잉크 냄새가 코를 스쳤어요. 저는 펜을 잡은 손에 힘을 주지 않고 계속 시간을 끌었습니다. 연기를 계속하면서도 속으로는 쾌감이 차올랐어요. 펜촉이 종이를 긋지 못하고 허공만 맴돌자 서유라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찌푸려졌다가 다시 펴지는 게 보였어요. 점점 조급해지고 있구나. 옆에 앉아있던 목사도 마른 침을 삼키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권사님. 며느님 효심이 지극하지 않습니까? 목사의 시선은 제 얼굴이 아니라 책상 위에 놓인 인감도장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탐욕에 젖은 그 눈빛이 번들거렸습니다. 두 번째 위기 상황이 닥쳤습니다. 구석에 숨겨놓은 카메라에서 빨간 불이 깜빡이며 꺼졌어요. 배터리가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세라가 안쪽에서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저는 여전히 멍한 척하면서도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녹화가 끊어졌어. 어떡하지? 저는 일부러 더 크게 떨면서 볼펜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어디 갔지? 볼펜이. 딸랑하고 볼펜이 바닥에 굴러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유라가 아이고 어머니 하며 볼펜을 주우러 몸을 숙였어요. 그 짧은 틈에 세라가 빠르게 예비 녹음기를 켰습니다. 다시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펜을 떨어뜨릴 듯 말 듯 위태롭게 잡고 있자 결국 서유라가 참지 못하고 제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쳐 잡았어요. 손톱이 살을 파고들 만큼 강한 악력이었습니다. 아픈 걸 참으며 그대로 있었지만 속으로는 이를 악물었어요. 어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목소리 톤이 날카롭게 올라갔어요. 가면 귀퉁이가 찢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벽에 기대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태원이가 나직하게 입을 열었어요. 잠깐만요. 서유라 씨, 너무 서두르시는 거 아닙니까? 서유라가 고개를 획 돌려 태원이를 노려보았어요. 변호사님은 빠지세요. 가족 일입니다. 원하신다고요? 이상하네요. 제가 가진 기록이랑은 말이 다른데요. 태원이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던졌어요. 봉투에서 나는 종이 냄새가 확산되었습니다. 봉투 입구가 벌어지며 종이 몇 장이 쏟아져 나왔어요. 침착한 척 지켜보았지만 가슴속에서 통쾌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유라의 시선이 그 종이에 박히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어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낼 시간이야. 이 서류들 작성 날짜가 10월 10일이네요. 어르신이 쓰러지기도 전이고 심지어 며느님이 여행 간다고 짐 싸던 날입니다. 태원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서유라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그녀는 잡고 있던 제 손을 탁 놓으며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억지예요? 세 번째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서유라가 갑자기 가방을 챙기며 도망치려 했어요. 저 급한 일이 생겨서 나중에. 발 뒤꿈치를 들고 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닫혀있던 점포 안쪽 문이 열리며 임세라가 걸어 나왔어요. 세라의 손에는 작은 USB가 들려 있었고 손가락 끝이 하얘질 정도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출구를 막는 척했지만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 완전히 포위했어. 저 다 봤어요. 사모님이 시키신 거잖아요. 세라의 등장에 서유라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제야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떨고 있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흐릿하게 풀었던 눈동자에 힘을 주고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습니다. 침착한 척했지만 가슴속에서 복수의 쾌감이 폭발했어요. 서유라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가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야. 저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종이에서 나는 묵은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목사님이 제 가방에 찔러 넣어줬던 그날의 탈출을 알렸던 상담 동행 확인서였어요. 유라야, 네가 여행 간 날 나는 이 종이 한 장 들고 지옥을 뛰쳐나왔다. 제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떨리지 않았어요. 서유라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을 뻐끔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했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닥쳐라. 저는 낮고 짧게 끊어 말했어요. 더 이상 그녀의 역겨운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유라가 상황을 모면하려는 듯 다시 문 쪽으로 몸을 돌렸지만 세라가 막고 서 있었어요. 태원이가 서유라와 목사 앞을 가로막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지금 이 대화 그리고 이 자리의 모든 상황은 녹화되고 있습니다. 이 증거들은 내일 아침 경찰진흥범죄수사대와 검찰청으로 동시에 넘어갑니다. 서유라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어요.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지만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두려움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을 외면했습니다. 차분한 척 일어났지만 가슴속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야. 나가자.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어요. 태원이와 세라가 제 양옆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넋이 나가 앉아있는 며느리와 목사를 뒤로하고 점포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바깥 공기가 차가웠지만 제 폐부 깊숙한 곳까지 시원하게 씻어내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걸었지만 온몸에 해방감이 퍼져나갔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크게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며느리의 방패는 깨졌어. 다음은 진우와의 마지막 대결이야. 이제 며느리의 방패는 깨졌습니다. 다음은 그녀가 믿고 있는 마지막 동아줄, 제 아들 박진우와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끊어놓을 차례예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진짜 심판은 지금부터입니다. 며칠 뒤 뉴스 화면 위로 익숙한 교회 간판이 지나갔습니다. TV에서 나오는 앵커의 딱딱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화면 하단에는 종교단체 가장한 불법 자금 세탁 및 노인 요양 사기 조직 적발이라는 자막이 붉은색으로 흐르고 있었죠. 차분한 척 뉴스를 보고 있었지만 가슴속에서 통쾌함이 치밀어 올랐어요. 현장에는 파란색 압수수색 상자를 든 수사관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저들도 심판을 받는구나. 그 행렬 사이로 양손에 은팔찌를 차고 고개를 푹 숙인 목사의 모습이 보였어요. 항상 단상 위에서 거룩한 척 설교하던 그 입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지만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어깨까지는 감추지 못했더군요. 저는 TV 리모컨을 내려놓고 태원이가 운전하는 차에 올라탔어요. 차 시트에서 나는 가죽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제 법의 심판은 시작되었으니 저는 제 몫의 심판을 마무리하러 가야 했어요. 자연스럽게 차에 앉았지만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대결이야. 이제 정말 끝낼 수 있어.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첫 번째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경비실 아저씨가 차를 세우더니 창문을 두드렸어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요즘 출입이 엄격해서요. 아저씨 입에서 나는 담배 냄새가 훅 풍겨왔습니다.
저는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자연스럽게 웃었지만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혹시 아들이 미리 출입을 막아놨나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설마 미리 손을 썼을까? 아니겠지. 다행히 경비 아저씨는 아, 주민이시네요 하며 차단기를 올려줬어요. 현관문 앞에 서자 안에서 우당탕거리는 소리와 고성이 들려왔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한다며. 어머니 치매로 몰아서 요양원 보내면 다 해결된다며. 아들 박진우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띠띠띠. 도어록이 해제되는 경쾌한 소리가 들리자 안에서의 싸움 소리가 뚝 끊겼어요. 차분한 척 문을 열었지만 온몸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은 난장판이었어요. 깨진 화분에서 나는 흙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서유라는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소파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아들은 넥타이를 풀어헤친 채 씩씩거리고 있었죠. 두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얼어붙은 듯 멈췄어요.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이제 끝장을 내자. 엄마. 아들놈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제 앞으로 기어왔어요. 무릎을 꿇고 제 바짓단을 잡는 손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 진짜 몰랐어요. 유라가 다 꾸민 일이에요. 비굴했어요. 저는 품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휴대폰 스피커에서 나오는 찌직한 소음이 귀를 간지렸어요. 태원이가 통신사에서 합법적으로 받아낸 결정적인 통화 기록이었어요. 10월 14일 오후 10시 15분 서유라, 오빠, 어머니 내일 처리할 거야. 박진우 시끄럽게만 하지 마. 명예 이전 서류는 확실히 챙겨. 녹음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자 아들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잡고 있던 제 바짓단을 스르르 놓으며 뒤로 주저앉더군요. 침착한 척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지만 가슴 속에서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너는 몰랐던 게 아니라 귀찮아서 모른 척했던 거구나. 들었지? 너는 몰랐던 게 아니라 귀찮아서 모른 척하고 싶었던 거야. 그때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소파에 있던 서유라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부엌 쪽으로 뛰어갔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부엌에서 식칼을 집어들고 나왔습니다. 날카로운 쇠 냄새가 코를 스쳤어요. 저는 재빨리 뒤로 물러섰지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손에 든 칼날이 거실 조명에 번쩍 반사되며 위협적으로 보였어요. 미친년이 뭘 하려는 거야? 어머니, 저희 다 죽고 살고 하는 일이에요. 제발 그만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어요. 유라야, 칼 내려놔. 지금 너 협박죄까지 추가하려고? 차분하게 말했지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서유라가 망설이는 틈에 아들이 재빨리 일어나서 아내의 손목을 잡았어요. 야, 미쳤어? 이러면 진짜 끝이야. 부부가 실랑이 하는 동안 저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했습니다. 세 번째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서유라가 칼을 내려놓더니 갑자기 현관문으로 뛰어가며 소리쳤어요. 도와주세요. 강도예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복도에 울려 퍼지는 비명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이웃들이 나와서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휴대폰으로 태원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전화하는 척했지만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태원아, 빨리 올라와. 상황이 좀 복잡해졌어. 빨리 와야 해. 이웃들이 오기 전에. 다행히 태원이가 금방 올라와서 상황을 정리해줬어요. 변호사입니다. 가족 간 재산 정리 문제로 잠시 대화가 격해진 거예요. 이웃들에게 차분히 설명하자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서유라는 도끼를 품은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너무하시네요. 그래도 저희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노란 봉투를 집어들어 그녀의 면전에 던졌습니다. 봉투에서 나는 종이 냄새가 확산되었어요.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내용물이 흩어졌어요.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지만 온몸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건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와 퇴거 명령서였어요. 가족? 너희가 언제 날 가족 취급했니? 가족? 너희가 언제 나를 가족 취급했니? 너희한테 나는 빨대 꽂을 숙주였을 뿐이잖아. 저는 한 발짝 다가가며 목소리를 낮게 깔았어요. 짐 싸라. 당장. 네. 어머니, 갈 데가 없어요. 그건 내 알 바 아니지. 10분 준다. 저는 시계를 보며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는 신용을 했어요. 시계 초침이 똑똑 소리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차분한 척 서 있었지만 가슴속에서 해방감이 폭발했습니다. 드디어 이 집에서 내쫓을 수 있구나. 아들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엄마 진짜 1억이에요? 저 아들이잖아요. 그래, 아들이지. 그래서 경찰에 신고는 안 했다. 그게 내 마지막 배려야. 10분 뒤 두 사람은 옷가지 몇 개만 쑤셔 넣은 가방을 들고 쫓겨나듯 현관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가 닫히는 순간까지 서유라는 저를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고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문이 닫히고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어요. 깨진 화분, 어지러운 바닥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가서 도어록 건전지 커버를 열고 비밀번호를 변경했어요.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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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새로운 번호가 설정되는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음처럼 들렸습니다. 자연스럽게 번호를 눌렀지만 손끝이 약간 떨렸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상가 열쇠, 통장, 인감 도장을 꺼내 식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어요.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어. 이제 정말 자유야. 태원이가 조용히 들어와 제 뒤에 섰어요. 이모님 괜찮으세요? 저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젖혔어요. 창밖 찬바람이 유리를 통해 스며들어왔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두 사람의 초라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싸우고 있는 듯 손짓이 거칠었습니다. 편안한 척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자식을 내치는 부모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도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야. 괜찮다. 아주 시원하다.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했지만 눈빛만은 맑고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나약한 노인은 없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 속 가득 들어오는 공기가 차갑지만 상쾌했어요. 평정을 유지하며 숨을 쉬었지만 온몸에 자유로움이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끝났어. 정말 모든 게 끝났어. 이제 끝났습니다. 길고 길었던 도망과 추격, 배신과 복수의 막이 내렸어요. 저는 돌아서서 태원이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가자, 태원아. 국밥이나 한 그릇 뜨끈하게 먹으러 가자. 계절이 2번 바뀌고 거친 바람이 불던 골목에도 연한 초록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상가 관리실의 낡은 소파에 앉아 창밖으로 쏟아지는 봄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봄꽃 냄새가 열린 창문으로 은은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맘때쯤 며느리가 가져온 정체불명의 건강식품을 억지로 삼키며 졸음에 취해 있었을 시간이죠. 차분하게 앉아 있었지만 가슴속에 자유로움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는 맑게 우려낸 둥글레차 한 장과 제가 직접 작성한 입주민 관리 대장이 놓여 있습니다. 이제 정말 내가 주인이구나. 관리실 문이 열리고 새로 채용한 성실한 관리소장님이 들어오며 꾸벅 인사를 했어요. 문 여는 소리가 삐걱하고 울렸습니다. 회장님, 이번 달 주차 정산 내역입니다. 회장님이라뇨. 듣기 거북합니다. 그냥 여사님이라고 하세요.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어깨가 절로 펴졌어요. 이제 아무도 날 함부로 부르지 못해. 그때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관리실 문이 다시 열리더니 낯익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어요. 며느리 서유라의 친정 오빠였습니다. 남자 정장에서 나는 쿰쿰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안녕하세요, 올케. 오랜만이네요. 저는 재빨리 관리소장에게 눈짓했어요. 평상시처럼 인사하는 척했지만 온몸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이놈이 뭐하러 왔을까? 돈 때문일 거야.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 그게 유라 일로 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애가 지금 많이 힘들거든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사람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관리소장님이 제 뒤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 든든했어요. 남자가 포기하고 나갈 때까지 꿋꿋이 버텼습니다. 오후에는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한결 밝아진 얼굴을 한 임세라였습니다. 세라가 가져온 스카프에서 은은한 장미 향이 났어요. 권사님 아니 할머니, 저 이거 꼭 드리고 싶었어요. 자연스럽게 받으며 웃었지만 눈시울이 촉촉해졌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밝아지다니. 우리는 상가 근처 국밥집에 마주 앉았어요. 뚝배기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세라가 호호 불며 밥을 말아먹는 모습을 보니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옛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군요.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봉투 하나를 꺼내 세라 쪽으로 밀었어요. 차분하게 건넸지만 손끝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착한 아이들이 힘을 가져야 해. 이건 뇌물 아니다. 네가 앞으로 만날 힘없는 노인들 도울 때 쓰라고 주는 기름값이다. 두 번째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파트 입구에서 박진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제 아들이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담배 냄새가 코를 스쳤어요. 엄마, 잠깐만 얘기해요. 저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그가 앞을 막았어요. 자연스럽게 피하려 했지만 가슴 한켠이 저렸습니다. 아직도 포기 안 했구나.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우야,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 네가 정말 변했는지 시간이 증명해야 해. 평정을 유지하며 말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아들을 지나쳐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집으로 돌아와 뉴스를 켰어요. TV에서 나오는 앵커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 구석에 짧은 단신이 스쳐 지나갔어요. 종교 사기단 핵심 간부들 실형 확정 불법 수익금 전액 몰수. 차분하게 뉴스를 보았지만 속이 후련했어요. 마땅한 벌을 받았구나. 저는 미련 없이 TV를 껐어요.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자 시원한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밤 공기가 뺨을 스치며 지나갔어요. 자연스럽게 심호흡했지만 온몸이 편안해졌습니다. 이 고요함이 평화로워.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어요. 시장 게시판 앞에 멈춰서서
제가 직접 만든 전단지 한 장을 꾹꾹 눌러 붙였습니다. 풀냄새가 손끝에 묻어났어요. 무료 법률 상담 및 노인 재산 지킴이 안내. 세 번째 위기가 닥쳤습니다.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전단지를 보더니 갑자기 제 팔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이고, 어떡해요. 우리 며느리가 도장 가져가더니 집을 팔았대요. 할머니 손에서 나는 찬 기운이 제 팔로 전해졌어요. 저는 당황하지 않고 할머니를 진정시켰어요. 차분하게 대응했지만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또 있었구나. 도와드려야 해.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는 할머니를 법률사무소로 안내했어요. 태원이가 친절하게 상담해 주었고 다행히 아직 매매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할머니가 고맙다며 제 손을 꼭 잡았을 때 저는 제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함께 시장 골목을 걸어가며 제 그림자를 내려다보았어요. 아스팔트에 비친 그림자가 또렷하고 당당했습니다. 더 이상 쫓기는 자의 비틀거리는 그림자가 아니었어요. 자연스럽게 걸었지만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나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어. 문득 국밥집 유리창에 제 모습이 비쳤어요. 유리에 비친 제 얼굴에서 환한 미소가 번져나갔습니다. 흰머리는 늘었지만 눈빛은 20살 처녀 때보다 더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유리창 속에 저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편안한 척 혼잣말했지만 가슴이 뿌듯했어요. 고생했다, 정순아. 그리고 잘 싸웠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시어머니로 불리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제 이름은 한정순. 내 집의 열쇠를 쥐고 내 돈의 쓰임새를 결정하고 내일의 날씨를 기대하며 잠드는 사람. 그게 바로 저예요. 저는 옷깃을 여미고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햇살이 등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도망치는 길이 아니라 제가 선택한 길을 걷기 위해서 당당하게 걸었지만 온몸에 행복이 퍼져나갔어요. 살아있다는 건 이렇게나 뜨거운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한정수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차가운 병원으로 끌려갈 뻔했던 절체절명의 위기. 하지만 그 벼랑 끝에서 한정수님은 주저앉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그 당연한 사실을 깨닫기 위해 너무나 큰 아픔을 겪었지만 덕분에 남은 생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고통 뒤에 비로소 단단한 새살이 돋아나듯 혹시 지금 견디기 힘든 배신이나 아픔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더 가까이 와 있는 법이니까요. 한정수님의 앞날에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 이제는 따뜻한 봄볕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